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비도 오고 휴일인데 먼 길을 달려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특강은 3개년 판례예요. 형법 2017, 18, 19년도 판례 공부 11월 15일자 판례 공부까지 해서 볼 겁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객관식 OX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목과 그리고 판례 요지 중에 중요한 부분을 밑줄과 굵은 글씨를 처리했으니까 오늘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판례 제목이나 표시해 놓은 것들 위주로 해서 빠른 속도로 한 서너 번 정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개년 판례는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많이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최신 판례 부분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집중해서 보셔야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안 보면 시험장에서는 거의 틀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판례 태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론이 O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X인 그런 판례들을 시험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최신 판례는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럼 바로 판례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짧은 한 지금 우리 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쉬는 시간을 빼면 얼마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펴보세요. 1페이지에 죄형법정주의가 나와 있죠. 죄형법정주의 판례는 당연히 못 보면 못 맞추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즉 말 그대로 구체적인 법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청탁을 금지하는데 상급 공직자에게 어떠한 상급 공직자가 금원을 주는 그런 경우에는 금품 수수, 금지되는 금품 수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급 금지, 소극적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청탁과 관련해서 어떤 자금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상급 공직자 등에게 어떤 주는 것은 범죄 성립에 있어서 소극 요건, 즉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급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의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 복종 관계가 있어야만 이 소극 요건에 해당해서 범죄 불성립이 되느냐 핵심이에요. 즉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금지되는 유추해석은 가벌성을 확장하는 유추해석만 금지하고 가벌성을 축소하는 유추해석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 상급 공직자라는 것은 소극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 범위를 좁게 하면 가벌성이 늘어나게 되죠. 이 상급 금지 소극 요건을, 범죄 성립의 소극 요건을 축소 해석하게 되면 가벌성이 늘어나게 된다. 즉 금지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상급이라는 건 그냥 위계질서상의 상하 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명령 복종 관계까지 요구하는 엄격하게 제한할 해석을 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해설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 그게 키워드예요. 그 소극적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따라서 이 부분의 의미를 밑에 굵은 글씨 지나치게 좁게 해석, 거기에 밑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 가벌성의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단순히 밑에 그 다음 단락에 굵은 글씨가 있죠. 말 그대로 상하관계, 상급자라는 건 상하관계에만 있으면 족한 것이지 직렬상의 상하관계, 여기에 어떤 명령 복종 등의 엄격한 그 범위를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문제 2번. 특정범죄 가중법 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가중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14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는 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도 포함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특가법 14조에는 이 법에 정한 죄,
대표적으로 도주, 뺑소니자, 뺑소니를 했다. 도주 범죄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했다라고 이런 죄에 대해서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14조. 그러니까 우리 형법으로 치면 우리 형법에 무고죄가 있죠. 형법에 무고죄에 대한 특별 규정인 거예요. 형법에 무고죄에 관한 특별 규정. 다만 이렇게 특별 규정, 특가법상으로 가중처벌되려면 그 특가법에 정한 죄를 허위 신고해서 무고를 범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안은 갑이 자기가 뺑소니를 했어요. 근데 피해자 A가 얘가 뺑소니 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한 거죠. 신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뺑소니범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자기가 수사기관에서 자기의 무죄를 실제 뺑소니를 한 자인데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얘를 무고하는 거예요. 얘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내가 뺑소니범이 아닌데 뺑소니 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무고한 것이 드러나서 얘를 이제 무고죄로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갑을. 뺑소니범은 당연히 처벌되고 이 자기가 뺑소니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진실하게 신고했는데도 또 이걸 무고한 거니까 이 무고 처벌하는데 이게 형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이게 쟁점이었던 거예요. 이 갑에게 형법상의 무고죄가 되느냐 특가법상의 무고죄가 되느냐. 이 사안에서 갑이 지금 범한 죄는 뭐예요? 이 법에 정한 죄, 뺑소니를 했다라고 무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지금 주장하기를 A가 뺑소니를 했습니다. 얘는 운전한 자가 아니에요. 보행자, 다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A가 뺑소니를 했습니다 라고 무고한 게 아니라 그냥 무고한 거죠.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라고 무고. 따라서 갑에게는 특가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뺑소니범인데 상대방 피해자가 나를 뺑소니라고 해서 신고했어요. 그런데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저 사람이 무고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라는. 그래서 이건 특가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14조에서 말하는 이 죄는 14조 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14조 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은 그냥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포함되는 게 아니구나 기억하고 사례를 보면 당연히 쉬워요. 갑은 당연히 형법상의 무고죄가 되는 것이지 특가법상의 무고죄가 아니에요. 갑이 지금 무고한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무고예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 범죄자다. 피해자는 전혀 무죄인데 아무런 죄가 없는 자인데 A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일반적인 무고를 한 것이지 이 갑이 지금 주장하는 허위 신고한 내용에는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게 아니잖아요. A가 뺑소니 했습니다 라고 신고한 게 아니라 A가 무고했습니다 라고 지금 신고한 거기 때문에 형법상의 무고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넘겨보면 제목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가법 14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무고죄가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면 특수폭행 치상은 특수상해의 예에 의해서 처벌되는가? 먼저 조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조문에 257조 상해죄가 있고 258조의 2에 특수상해, 가중 처벌하고 있죠. 단체, 다중,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하거나 했을 때. 근데 262조를 보면 폭행치사상, 전 2조의 죄, 단순 폭행이나 특수 폭행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는 257에서 259조에 예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폭행, 치상. 폭행을 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이것을 이 결과적 가중범인데 뭐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따로 독자적인 형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해의 예에 의한다. 상해죄의 예에 의한다. 그러니까 상해죄에서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 가중범인데 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법적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폭행을 해서 폭행을 하게 되면 상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폭행, 치상이나 상해나 형에 있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그 예에 의한다 이렇게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에 특수상해가 들어왔어요. 특수상해. 형법에 단순상해 말고 특수상해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특수상해는 특가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너무 형이 과하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그 특가법, 특별법에 있는 것이 다시 형법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특수상해. 당연히 가중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규정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상해, 폭행도 단순 폭행이 있고 특수 폭행이 있는데 과거에는 형법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이렇게 없고 폭행에는 단순 폭행도 있고 특수 폭행도 있고 그리고 결과에는 상해죄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폭행을 해서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단순 폭행으로 폭행치상이 되든 특수 폭행으로 폭행치상이 되든 모두 다 그냥 상해죄, 단순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했어요. 그러다가 조문에 이 고의범 조문에 특수상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래 해석을 할 때는 단순 폭행을 하게 되면 그냥 상해죄가 되는 거고 특수 폭행을 통해서 폭행치상이 되면 특수상해가 되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뭐뭐에 예에 의한다라고 할 때는 저런 행위 태양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이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특수상해가 특가법상 위헌 결정을 받고 여기에 들어온 그런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리고 원래 결과적 가중범과 단순한 고의범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상해치사 죽었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 이렇게 처벌하는 건 법에서 이상한 거죠. 이건 고의범이고 이건 과실범이잖아요. 과실로 사람이 죽은 거고 이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기 과실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거고 여기는 고의로 사람을 상해한 거기 때문에 원래 저걸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석하기를 축소 해석한다. 원래 입법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건 예외적인 거다. 결과적 가중범이고 고의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결과 특수상해로 볼 수 없다. 즉 특수폭행을 해서 폭행치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취지상 단순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례는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판례입니다. 밑에 조문 구조가 상해와 특수상해 그리고 폭행과 특수폭행이 있고 262조의 결과적 가중범을 그 예에 의한다. 고의범에 예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고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3페이지에 보세요. 3페이지에 위에서 한 6째 줄에 보면 밑줄 부분에 있죠. 형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경과 그 특별법에서 형법으로 넘어오게 된 그런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내용, 문헌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 여기서부터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수폭행 치상의 경우, 즉 특수폭행을 해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형법 규정이 신설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순 폭행, 단순 상해로 처벌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포함하는가? 첫째 줄에 신체 그 자체에 밑줄 긋고 둘째 줄에 컴퓨터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영상의 밑줄. 당연히 죄용법정주의상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촬영이라는 건, 몰카 촬영이라는 건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하는 것이지 영상을 촬영하는 건 여기에 포함할 수가 없다. 2번,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는 14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 14조 2항을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밑에 참고조문을 보면 성폭법 그 14조 1항은 다른 사람 몰카,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그렇게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공포했을 때도 처벌할 때 그 반포 공포하는 영상물도 마찬가지로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모니터상의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까지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취급하게 된다.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에 한하게 된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5번으로 갑시다. 자,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 본인에게 밑줄. 몰카를 촬영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배포, 카톡 단체방이나 다른 데 배포하면 이제 처벌받게 되는데, 이것을 피해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뭐 협박용으로 주는, 협박죄는 별개의 문제고, 피해자에게 주는 거, 이것도 반포하는 등의 제공에 해당하느냐. 이건 이제 그 법의 취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성폭법에서 이것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죠.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건 본인이 그걸 자기한테 안 좋은 건데 그걸 유포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는 것은 교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굵은 글씨. 촬영물의 유포 행위를 방지, 거기에 밑줄. 이 취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준 것은 이 제공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페이지 6번. 올해 판례예요. 올해 판례, 재미있는 판례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할인 매입의 밑줄, 쉽게 말하면 카드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내가 돈이 필요한데 카드깡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깡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100만 원어치를 산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지금 상품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필요해요. 일단은 카드로 상품권을 사요. 그래서 이 업자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그 상품권을 그 업자한테 가져가면 그 업자가 그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첫째 줄 그 옆에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 그 돈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사게 되면 가령 한 80만 원을 주는 거죠. 자, 이런 행위를 업으로 했어요. 어떤 자가 상품권을 사게 되면 상품권 대신에 금전을 주는 것. 보통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해서 카드깡 금지하는 건 업자가 다른 거죠.
사서 하는 그런 건데 이 경우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형식으로 사게 만들고 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거예요. 다만 돈을 100만 원어치를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개인이 업자에게 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100만 원어치를 구매해요. 얘가 80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업자가 2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게 허가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여기에 해당하느냐,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에 해당하느냐, 대부업법 위반이냐가 문제된 거예요. 대부업이라는 건 돈을 빌려준다라는 건 우리 판례 표현이 신용을 준다. 외상으로 하는 신용을 주는 행위, 그 행위를 허가를 받고 해야만 되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처벌하는 게 대부의 내용이다. 근데 여기는 신용이 없다는 거,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줄에 보면 그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셋째 줄에 보세요. 해설의 셋째 줄에 대부, 그 대부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받지 않은 대부는 넷째 줄 끝부분 신용을 외상으로 주고 받는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건을 지금 사고 파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상품권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다. 빌려준 게 아니다. 판매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번은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기면 8번으로 갑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관련 있는 용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인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자, 자동차를 운전한 곳이 첫째 줄에 공공장소가 아니라 거기에 밑줄 공공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예컨대 강남이나 좀 고급 아파트에 가면 아예 아파트 입구부터 그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정말 그 허가받은 그 아파트 입주민이나 허가받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자동차들이 통과해서 사용할 수 있게 열려있는 아파트 진입로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단지 사이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고급 아파트처럼 차단기, 그 입구와 출구가 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서 허가받은 사람만,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에 해당해요.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죄가 처벌될 수 있는 도로에서의 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똑같이 아파트 사이사이에 있는 그 도로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쓸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면허 운전죄에서 도로에서 운전이라는 도로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특정한 자기 집마당과 똑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7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1번의 밑줄 부분을 보세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이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는 건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여러분이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금방 이게 와닿을 수 있는데 아니면 친구분이라도 살고 계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9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까 가볍게 보시고 8페이지 가면 10번을 보세요.
자동차관리법, 계속 지금 지형법정주의 하고 있죠. 굉장히 많죠. 10번 자동차관리법 80조의 허위 제공에는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냥 간단히 문제를 구성한 거고, 밑에 자동차관리법 80조 7의 2호를 보세요. 어쩌고저쩌고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이력, 판매자 정보를 허위 제공할 때, 예컨대 중고자동차 딜러가 메터기 주행 거리 숫자를 조작하거나 또는 사고 경력이 있는데 사고 경력 없다라고 그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를 이제 처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이러한 허위 제공, 그 주행 거리 조작이나 사고 이력 등을 그 허위로 제공하는 그 허위 제공에는 단순 누락도 똑같냐,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겠죠. 허위 제공은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단순 누락은 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고의범과 과실범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누락, 자기가 잘못해서 누락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겠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측면이겠지만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단순 누락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12번에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물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범인이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 추징한다라는 취지이나, 여기에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가. 즉 그렇게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순경시험에 그 채용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보는데, 취득했다라는 건 실제 취득한 걸 말한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틀린 지문인데, 여기서 말 그대로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반출하거나 하는 그걸 이득이라는 것은 이득한 거 몰수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득은 실제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로 제한 해석해야 된다. 밑에 굵은 글씨 취득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로 밑에 줄 굵은 글씨 해당 범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취득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취득한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넘겨서 10페이지에 13번. 별표가 있는 것들은 좀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별표 2개가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 2개를 넣어놨고, 뭐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별표 있는 건 좀 주의해서 보시고, 1번을 봅시다.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보완 처분과 형벌이 있죠. 형사 제재는 범죄에 대해서 형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형사 제재는 보완 처분과 형벌이 있어요. 사징금, 자자벌구, 과물까지 사형, 징역 등의 보완 처분에는 보호관찰 등등이 있고, 특히 등등이 있고, 근데 이 형사 제재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돼요. 말 그대로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는 건 형벌만 소급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형벌 불소급. 그럼 보완 처분은 이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보완 처분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전자팔찌나 그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나 이런 거 다 소급해서 다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소급 처벌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과 유사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취지상
보완 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의 취지를 적용한다. 즉 소급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보완 처분은 소급 처벌이 가능한 게 원칙이나 형벌 유사한 고통수단. 대표적인 게 사회봉사 명령이죠. 어쨌든 그 시간에 가서 뭐 마당을 쓸든 뭘 하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징역과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게 되죠.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 불소급 적용. 근데 이 사징금, 자자벌구, 과몰에서 이게 벌금이 형벌에 해당하죠. 벌금이 형벌. 이 벌금과 동급이 노역장 유치잖아요.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 유치하는. 따라서 이 노역장 유치는 이 벌금 형벌이니까 당연히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게 되죠.